가진 자들의 성체에서 돌멩이처럼 침묵해야 했던 소년. 강민재,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남자. 강현수, 부패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위험한 비밀 임무가 시작된다. 짓밟힌 정의 앞에서 소녀는 침묵의 약속을 깨고 외친다. 우리 아버지는 국정원 요원이다. 세상은 그의 절박한 외침을 촌뜨기의 어설픈 거짓말로 비웃는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평범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나 단 하나의 증표로 거대한 권력의 질서를 뒤흔든다. 소년의 용감한 외침은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악을 깨우고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싸움은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진다. 가장 약해 보였던 소년의 손에 이제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비밀의 열쇠가 쥐어지는데 과연 소년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의 약속과 자신의 신념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림자 속에 모든 것을 숨겨왔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가? 부패한 성체의 꼭대기에서 두 부자는 과연 괴물들을 심판하고 빼앗겼던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제들만이 모인다는 진성고등학교. 그곳은 학교라기보다는 부와 특권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값비싼 교복 아래로 명품 브랜드의 셔츠가 언뜻 보이고 교문 앞에는 학생들을 내려주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강민재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등교했고 그의 교복은 지정된 명품 테일러샵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말투에는 미세한 지방의 억양이 남아있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가난한 시골 출신의 장학생, 그 꼬리표는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3년 내내 그를 따라다닐 주홍글씨였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그거보다 더 잔인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었고 민재와 같은 아이들을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배제시켰다. 사건은 체육관 뒤편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터졌다. 진성고 이사장의 아들인 이태준과 그의 무리들이 또 다른 장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빼앗고 굴욕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강민재는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울려 퍼졌다. 참아라. 그리고 지켜봐라. 하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정의감이 들끓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그저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그의 등장은 먹잇감을 가지고 놀던 포식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태준의 시선이 새로운 먹잇감인 민재에게로 향했다. 뭐야, 이 촌놈은 너도 저 새끼랑 같이 무릎이라도 꿇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태준의 무리가 민재를 밀치기 시작했다. 민재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저 두 발을 땅에 박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그들의 폭력을 버텨낼 뿐이었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학교의 보안 책임자이자 학생들의 공포의 대상인 학생부장 오종석이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독사로 불리는 남자였다. 오종석은 상황을 파악할 필요도 없다는 듯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사장의 아들 이태준과 흙수저 장학생 강민재만이 보였다. 이태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선생님, 이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오종석은 민재의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너, 이 자식,
감히 이사장님 아드님께 손을 대 당장 학생부실로 따라와 오종석은 보란듯이 민재의 팔을 거의 꺾다시피 하며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그를 끌고 갔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치욕의 행진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민재는 한계에 다다랐다. 분노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이대로 학생부실로 끌려가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퇴학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불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거 놓으세요. 그가 뿌리치며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 당신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국정원 요원이시란 말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 오종석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민재의 소박한 옷차림과 그의 촌스러운 말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세상을 떠나가라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국정원야. 이 촌놈 새끼야. 내 아버지가 국정원이면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이 자식아.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학생들까지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산산조각났다. 바로 그때였다. 제 아들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웃음소리를 가르는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잠배, 평범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막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나 어부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인상이었다. 그는 민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민재의 아버지, 강현수였다. 오종석은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이놈 애비요.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오. 어디서 감히 국정원 같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녀. 강현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종석에게 대꾸하는 대신 품속에서 작고 검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오직 오종석만이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앞에 짧게 보여주었다. 다음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오종석의 얼굴에서 조롱 섞인 웃음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불신으로, 이내 경악과 공포로 커졌다. 핏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 지갑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오종석의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현수는 지갑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조용하지만 이제는 서늘한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 제 아들 강민재 군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오종석의 턱이 딱딱 부딪혔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불에 댄 듯 민재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학생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학교의 절대적인 권력 구도가 방금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강현수는 비굴하게 조아리는 오종석을 무시했다. 그는 아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야, 가자.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촨촨했다. 촌뜨기 소년의 거짓말은 진짜였다. 그리고 방금 나타난 이 평범한 남자는 단 한 번의 조용한 몸짓으로
이 거대한 성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현수는 아들 민재의 어깨를 감싸고 경악과 공포로 얼어붙은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를 말없이 빠져나왔다. 학교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재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안도감, 분노, 그리고 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시골의 공무원이 아니었다. 강현수의 마음 역시 무거웠다. 아들의 정의감은 자랑스러웠지만 그로 인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자신의 정체가 너무 일찍 노출되었다. 임무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다. 버스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스쳐 지나갔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몇 달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회상 몇 달 전. 달빛 아래에서의 약속, 그들의 시골집 마루.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여름밤이었다. 현수는 아들에게 진성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기쁨에 넘쳐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아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님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나라의 윗부분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을 쫓는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의 소굴이 바로 진성고등학교라고. 아빠는 그 성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아빠의 눈과 귀가 되어주어야 한다. 민재야, 그것은 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탁이었다. 현수는 아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일러주었다. 첫째, 모든 것을 지켜볼 것, 아이들의 대화, 선생들의 행동,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상한 일들을. 둘째, 절대로 튀지 말 것 없는 사람처럼, 돌멩이처럼 지내는 것. 그것이 아들이 살고 아버지가 사는 길이라고. 마지막으로 비밀리에 소통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비장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돕는다는 사명감이 소년의 두려움을 이겼다. 그것이 달빛 아래에서 맺어진 부자간의 위험한 약속이었다. 다시, 현재, 아버지. 대체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태준이라는 녀석. 그냥 불량 학생이 아니었어요. 버스 안에서. 민재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현수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종석 부장과 이태준이 학교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 시스템의 일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네, 정의감은 자랑스럽다. 아들아, 하지만 오늘은 너무 위험했어. 늑대들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양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단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라. 약속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같은 시각 진성고등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오종석 부장은 공포에 떨며 이사장에게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다. 이사장. 이진섭은 차갑고 교활한 남자였다. 그는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대신 분노했다. 국정원 감히 내 성 안에 정부의 쥐새끼를 들여보내.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사업을 향한 거대한 수사망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는 오종석에게 명령했다. 강민재, 그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퇴학 같은 시시한 방법 말고 아주 더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아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그 애비라는 놈이 감히 내게 반항한 대가를 그 아들놈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라고. 적은 이제
민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들은 훨씬 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그의 목을 향해 다가올 터였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재는 책상에 앉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그는 이제 비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소년 병사였다.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고뇌했다. 강현수는 방문 틈으로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깊은 후회와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아들의 등 뒤에 거대한 관역을 달아준 셈이었다. 그의 나직한 독백이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널 너무 위험한 세상으로 끌어들였구나.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내가 널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달빛 아래에서의 약속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 모두에게 목숨을 건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진성고등학교의 부패는 공기처럼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사장 아들 이태준을 비롯한 VIP 자제들을 위한 특별 스터디 그룹이 있었다. 새로 부임한 문학교사 박서연은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교사였다. 그녀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 이 엘리트 학생들의 튜터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첫 수업날 그녀는 그것이 교육이 아닌 범죄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감은 그녀에게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 안의 내용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봉투 안에는 며칠 뒤에 치러질 중간고사에 실제 시험지가 들어있었다. 박서연은 양심의 가책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교장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의 부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홀로 위험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몰래 시험지들을 복사하고 교감과의 대화를 녹음하며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암호화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에 담았다. 하지만 그녀의 미묘한 반항을 학생부장 오종석의 눈이 놓칠 리 없었다. 어느 날 방과 후 그는 텅 빈 교실에서 그녀를 따로 만났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박 선생, 젊은 사람이 앞길 창창한데 괜히 똥물에 발 담글 필요 없잖아.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해. 괜히 영웅놀이 하다가 선생 옷 벗는 건 물론이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농사일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 알겠어.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자신이 상대하는 자들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 밤 사직서를 썼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진실의 불씨를 누군가에게 넘겨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태준의 폭력 앞에서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았던 조용한 장학생 강민재. 그녀는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꺾이지 않는 정의감을 보았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오종석이 언제 자신의 사무실을 덮칠지 몰랐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남학생 탈의실로 향했다. 강민재의 사물함을 찾아 진실을 위해 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USB 드라이브를 위쪽 선반 아래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로 학교를 떠났다. 오종석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의심했다. 그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그녀의 사무실과 자취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박서연이 증거를 어딘가에 숨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던 학생 강민재에게로 향했다. 그날 이후 민재를 향한 감시와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오종석과 이태준은 우연을 가장해 그의 가방을 쏟거나 무작위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며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민재는 자신의 사물함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른 채 자신을 향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비밀 통신을 통해 박서연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사직과 자신을 향한 이상한 감시에 대해 보고했다. 강현수는 아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교사의 사직과 아들을 향한 압박,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교사가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 적들은 그것이 지금 민재의 손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보안회선을 통해 아들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급했다. 민재야,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 적들이 본격적으로 널 노리고 있다. 그 여선생님이 무언가를 남겼고 그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튀는 행동하지 말고 네 주변 물건, 특히 사물함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봐. 하지만 절대 네가 무언가를 찾는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날 밤과 후 복도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정리하며 손으로는 사물함 내부를 샅샅이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끝에 위쪽 선반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테이프 조각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와 함께 진실을 위해 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물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한 선생님이 쫓겨난 이유이며 자신이 이 학교의 가장 강력한 자들의 표적이 된 이유라는 것을. 그의 관찰자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는 이제 위험한 비밀을 손에 쥔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USB의 행방은 묘연했다. 오종석과 이태준은 지난 며칠간 강민재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의 조급함은 분노는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계획으로 변해갔다. 이사장실 이진섭 이사장은 아들 이태준과 오종석을 앞에 앉혀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USB를 못 찾겠으면 찾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민재, 그놈을 덫에 빠뜨려 합법적으로 그놈의 모든 것을 뒤질 수 있도록 다시는 이 학교에 발도 못 붙일 아주 더럽고 완벽한 덫을. 그들의 완벽한 덫은 며칠 뒤에 치러질 수학 중간고사를 무대로 설계되었다. 계획은 이러했다. 오종석이 시험지 원본을 빼돌려 민재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둔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직후 무작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시험지 유출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퇴학을 위한 함정이 아니었다. 가난한 장학생이 성적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프레임을 씌워 그의 인격과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심리적인 살인이었다. 시험 전날 밤 오종석은 유령처럼 불 꺼진 학교 인쇄실로 잠입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철제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수학시험지 원본 한 부를 빼돌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교실,
그는 민재의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마치 실수로 흘린 것처럼 시험지를 구겨 넣어두었다. 덫은 설치되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민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오종석 부장이 복도를 서성이며 유독 자신의 교실 창문을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이태준과 그의 무리들은 시험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을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는 순간 교실의 스피커에서 오종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교생에게 알린다. 방금 치러진 수학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금 즉시 전 학년, 전 교실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겠다. 모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과 소지품을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재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저 잠시의 소란일 뿐이었다. 민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함정이었다. 오종석은 보란듯이 다른 교실도 아닌 민재의 교실로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의 뒤를. 이태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따랐다. 자, 모두 딴 생각하지 말고. 가방 열어 오종석의 고함과 함께 굴욕적인 검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의 가방은 건성으로 뒤지는 척하다. 마침내 민재의 책상 앞에 섰다. 그는 민재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그의 가방을 거칠게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쭈. 꼬리는 잘 숨겼네. 하지만 서랍은 어떨까? 오종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민재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방금 전 학생들이 풀었던 수학시험지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게 뭐야? 오종석은 연극 배우처럼 소리쳤다. 교실 안에 모든 시선이 경악과 혐오로 바뀌어 민재에게 꽂혔다. 이태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다. 저 자식이었어 어쩐지. 촌놈 주제에 성적만 좋더라니 도둑질해서 시험 본 거였어.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증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힘을 잃었다. 담임 선생님조차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재, 넌 이제 끝났어. 도둑질해. 부정행위까지. 넌 이 학교의 수치야. 당장 이사장실로 따라와. 오종석은 다시 한번 민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굴욕의 행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의 시선조차 없었다. 그는 완벽한 범죄자, 그리고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이사장실. 이진섭 이사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었다. 민재 학생. 정말 실망이 크구나. 우리가 자네에게 베푼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민재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즉석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그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네. 학교의 명예를 위해 경찰에도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겠어. 이진섭의 마지막 말은 민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퇴학을 넘어 그의 인생 전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궁지에 몰린 민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오종석은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허락했다. 화장실로 들어간 민재는 칸막이 문을 잠갔다.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비상시를 위한 유일한 통신수단. 그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 밑창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고 얇은 비상용 위성 전화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냐? 무슨 일이야? 아버지, 함정에 빠졌어요. 시험지 유출범으로 몰렸어요. 퇴학당하게 생겼어요. 경찰에 넘긴대요. 그들이 노리는 건 USB예요. 제 사물함에 있어요. 박서연 선생님이 남기신 거예요. 그는 숨 가쁘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었다. 알았다. 아무 걱정하지 마. 절대.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아빠가 지금부터 갈 테니.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다시 평범한 학생의 얼굴로 화장실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덫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사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이진섭 이사장은 인자한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긴 채 강민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재 학생,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솔직하게 말한다면 퇴학은 면하게 해주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민재의 자백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정보였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절대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 오종석이 옆에서 거들었다. 이사장님, 이놈은 싹수가 놀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민재를 거의 범죄자로 확정짓고 경찰에 연락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이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학생이 뛰어 들어왔다. 이사장 아들 이태준과 똑같이 생긴 얼굴. 그의 쌍둥이 동생이자 이사장의 딸인 이세연이었다. 그녀는 오빠와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언제나 책만 읽는 아이였다. 세연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당장 나가지 못해. 이사장이 호통을 쳤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빠, 제발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번 일 강민재 학생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오빠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폭탄 선언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오빠가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어요.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아빠 지갑에도 손을 댔고요. 이번 시험지도 오빠가 돈 때문에 훔쳐서 다른 애들한테 팔려던 거였어요. 그걸 강민재 학생한테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녀의 영의는 너무나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이태준의 평소 행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 이사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 이태준을 데려오라고 소리쳤고 오종석은 허둥지둥 뛰어나갔다. 완벽했던 함정은 예상치 못한 내부의 교란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세연이 민재를 향해 아무도 모르게 눈짓했다. 지금이야. 도망쳐. 민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른들의 싸움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조용히 이사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학교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성 안의 도망자였다. 오종석이 사물함을 증거물로 봉쇄하기 전에 그는 USB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는 교사들과 보안요원들의 눈을 피해 쥐처럼 복도를 가로질렀다. 마침내 자신의 사물함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고 아버지의 말대로 선반 아래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작은 테이프에 감촉이 느껴졌다. 그가 USB를 손에 쥔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오종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너. 강민재, 꼼짝 마. 민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근처에 있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음악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둡고 먼지 쌓인 음악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낡은 태블릿 PC에 USB를 꽂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지난 2년간의 모든 시험지 원본 파일. 오종석이 박서연 선생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록. 그리고 VIP 학부모들로부터 이사장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밀 회계 장부까지. 이것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학교라는 신성한 공간을 숙주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범죄 기업의 실체였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였다. 한편 강현수는 아들의 긴급 연락을 받고 자신의 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NES 요원의 신분으로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수사를 수포로 돌리는 일이었다. 그는 대신 그가 신뢰하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진성고등학교 장학생 대상의 부당한 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는 작지만 날카로운 의혹 제기였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교육청은 진성구의 징계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강현수가 아들을 위해 벌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음악실에 숨어있던 민재의 비밀 전화기가 진동했다. 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증거 확보했으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다. 메시지를 확인한 민재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함정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을 손에 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깨 위로 진실의 무거운 무게와 함께 싸워야 할 이유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진성고등학교의 대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선발한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화려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VVIP들을 위한 입학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진섭 이사장과 오종석 학생부장은 자신들의 성체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재 사건이 익명의 언론 제보로 인해 잠시 보류된 것일 뿐 완벽하게 자신들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겁을 먹은 시골 쥐새끼 하나가 어딘가에 숨어 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각 그들의 성차에 가장 깊숙한 곳 방송 통제실에서 강민재와 이세연은 조용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연은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오빠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민재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요원이었다. 민재는
아버지 강현수와 비밀 통신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계획을 조율하고 있었다. 강현수와 그의 국정원 팀은 이미 행사장 곳곳에 평범한 학부모나 행사 스태프 혹은 기자로 위장하여 잠입해 있었다. 그들의 신호는 이진섭 이사장이 연설의 절정에서 학교의 교훈인 정직을 언급하는 순간으로 정해졌다. 가장 위선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진실을 터뜨리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이진섭 이사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유창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진성고등학교의 위대한 교육 이념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도덕적인 인재 양성, 공정한 기회, 그리고 깨끗한 교육.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가 평생을 저질러온 죄악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 진성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한 인재만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통제실에서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 제어 키를 눌렀다. 이사장의 등 뒤에서 학교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난 2년간 유출되었던 모든 시험지 원본 파일들이었다. 날짜와 과목, 그리고 시험지가 건네진 학생들의 이름까지 강당 안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다음 화면은 이사장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학부모들의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밀 회계 장부였다. 방금 전까지 점잖게 앉아있던 이 사회의 저명 인사들의 이름이 그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몇몇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출입문은 통제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 오종석이 박소연 선생을 협박하던 그 저속하고 폭력적인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선생, 괜히 영웅놀이 하다가 선생 옷 벗는 건 물론이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농사일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 알겠어? 강당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학부모들은 고함을 질렀다. 연단 위에 이진섭 이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오종석은 잿빛이 된 얼굴로 탈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굳게 닫혔다. 그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강당 내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경호원들의 그것이 아니었다. 강당의 중앙 통로를 가르며 한 남자가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며칠 전 학교에 나타났던 그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차갑고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고 있었다. 강현수였다. 그의 등 뒤로 검사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는 연단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이진섭 이사장을 지나쳐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저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강현수입니다. 그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부터 진성고등학교 이사장 이진섭, 학생부장 오종석 외 관련자 전원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공금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이사장과 오종석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들이 쌓아 올린 범죄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현수의 시선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
통제실에서 나온 민재와 세연이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이뤄낸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강현수는 아들을 향해 누구도 모르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잘했다. 아들아, 우리의 임무는 성공했다. 한때 이 나라의 엘리트들을 위한 가장 화려했던 무대는 이제 거대한 범죄가 심판받는 초라한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강민재는 이사장의 딸이자 이제는 그의 유일한 동지가 된 이세연과 함께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음모에 휘말린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의 그물을 던져 거대한 괴물들을 끌어내린 사냥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동지애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름 모를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진성고 게이트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사회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진섭 이사장과 오종석을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결국 이진섭 이사장은 징역 15년을, 오종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정의는 비록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승리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상처 입은 영웅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그의 용기를 칭송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불의에 침묵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이 된 진성고를 떠나 고향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로 전학을 결정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세가 아닌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공부할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의 삶이었다. 이사장의 딸이었던 이세연은 가문이 몰락한 폐허 속에서 누구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오빠 이태준이 소년원에 수감된 후 아버지의 남은 합법적인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 자신과 같은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 전 민재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연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가장 치열한 순간을 함께 견뎌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지가 되었다. 비밀의 USB를 남겼던 박서연 선생은 진실이 밝혀진 후 교단에 복직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강현수, 그의 비밀 임무는 대성공으로 끝났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더 높은 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그는 깨달았다. 국가를 위한 임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아버지로서의 임무라는 것을. 몇 달 후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어느 가을날 강현수와 강민재는 그들의 고향집 근처의 한적한 강가에서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이 아닌 따스한 햇살과 맑은 물, 그리고 평화로운 새소리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물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새로 사귄 친구는 누구인지,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위험한 작전의 파트너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재가 먼저 물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 계속 하셔야 해요. 강현수는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괴물들이 있는 한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서 싸워야겠지. 하지만 아빠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단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너 한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훌쩍 커버린 아들을 바라보았다. 사실 이번 일의 진짜 영웅은 아빠가 아니야. 바로 너다. 아들아, 아빠는 어둠 속에 숨어서 싸웠지만 너는 가장 밝은 곳에서 내 이름과 얼굴,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웠으니까 넌 아빠보다 훨씬 더 용감했어. 민재는 아버지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다.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강현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무서웠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 하지만 아빠는 네가 괴물들이 만든 부조리한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싸운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 민재의 낚싯대가 세차게 휘어졌다. 꽤 큰 물고기가 걸린 모양이었다. 그는 있는 힘껏 낚싯대를 들어 올렸고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튀어 올랐다. 와 아버지, 제가 잡았어요. 허허. 이 녀석 제법인데. 부자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강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시련이 끝난 후 찾아온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카메라는 강가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석양빛과 함께 천천히 담아낸다. 비는 그쳤고 폭풍은 지나갔다. 잿더미가 된 과거 위로 정의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새벽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